안녕하세요. 2차 HS의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관세율표 및 상품학 2차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론 부분 첫 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목차가 있죠. 그래서 한번 목차를 쭉 보시면 관세율표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통칙입니다. 그래서 통칙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1장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관세율표는 21부로 되어 있고 97유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21부 97유까지의 형태들을 목차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부당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8부부터 21부는 이제 작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에서 분류하지 않은 마지막 작품들을 한꺼번에 분류하는 곳이라서 21장에 주로 이렇게 뒤에서 다 분류를 하고 있고, 9부 및 10부도 목재 펄프, 목재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별로 장을 하나씩 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6부는 이제 화학제품이라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놨고, 17장에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있는데, 우리 부분품과 부속품은 6부에도 나오고 15부에도 나오고 16부에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15부, 16부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을 범용성 부분품 이런 것도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장에서 따로 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험용에 맞게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품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을 하나 따로 마련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편하게 17장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장은 사실 별 의미 없고요. 21부 97유로 법적 효력이 있는 HS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칙도 굉장히 중요하고 통칙은 거의 매년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관세율표의 해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말씀드렸지만 통칙이죠. 그리고 통칙이고, 이 통칙은 법적 효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칙은 1부터 6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7이 있는데 이건 국내 통칙이라서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통칙입니다. 1부터 6은 우리 WCO라고 해서 월드 커스텀 오거니제이션 이라는 우리 세계 관세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통칙을 그대로 해석해서 1부터 6의 법적인 효력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WCO 회원국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통칙을 그대로 반영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WCO 회원국이며 모두 효력이 있고 법적인 효력 또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 보시면 거의 매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점짜리로 많이 나와서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출문제 지금 19년도에 멈춰 있는데 그 전에도 뭐 통칙 몇을 활용해서 여기에 분류됐는지 쓰시오라고 하든지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출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19년으로 멈춰 있지만 그 후에도 계속 문제에서 녹여서 통칙을 나오는 추세로 하고 있고, 보시면 제가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는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노나시오라고 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한 통칙 3을 일단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거나 통칙 1부터 6까지를 다 써라 라고 되어 있다든지, 통칙을 쓴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은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설서까지 같이 쓰도록 하는 게 주로 50점짜리 문제 특징이고요. 여기 13년도 보시면 소매형 세트의 요건, 본질적인 특성 요소, 이것도 해설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설서 부분을 뒤에서 배울 거지만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그래서 통칙은 통칙 자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칙의 적용 예를 해설서에서 찾아서 쓰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통칙 자체도 중요하고 통칙에 따른 해설서도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거기에서 해설도 같이 있고 기출문제 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이론 다지기부터 통칙이 나오게 됩니다. 통칙의 의의부터 볼게요. 통칙은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줄을 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줄을 치는 부분들,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위주로 써주시면 되겠죠. 채점하시는 분들도 채점을 할 때 키워드를 정확히 썼냐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치거나 줄 치거나 표시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위주로 답변을 하시고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책을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하는 부분 위주로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논술형 시험에서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의 의의 보시면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 법이죠. 그래서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1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 용어, 주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통칙 자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호의 용어도 외워야 되는 거고 주도 외워야 되는 거고 통칙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는 주로 이제 2차 시험에서는 4단위까지 외우죠. 그래서 01호다 이러면 살아있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호의 용어를 외워야 되죠. 2차 시험에서는. 물론 이제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분류 체계를 먼저 알고 호의 용어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호의 용어는 일단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외워야 되고요. 주규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 분류의 해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2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칙도 앞에서 보셨지만 거의 매년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칙, 호의 용어, 주를 외워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우는 것들이 2차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통칙, 호의 용어, 주를 외우는 건 사실 굉장히 많죠. 공부를 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통칙은 1부터 6까지 적용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7은 국내에서만 적용을 하는 선언적인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잘 외워라. 호의 용어와 주규정과 함께 통칙을 잘 외워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보면 얘는 잘 외우기 위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칙 1은 호의 용어, 부류에 있는 부에도 주가 있고 류에도 주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을 때 이제 통칙 2 이하로 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통칙 1이 안 되면 통칙 2로 가고 통칙 2가 안 되면 3으로 가고 3이 안 되면 4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5, 6은 보조적인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가지 않고 통칙 5, 6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5, 6을 보조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순서대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1이 안 되면 2로 가고 2가 안 되면 3이 가고 3이 안 되면 4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5, 6은 보조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칙 2 보면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한 문제 제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에 따라서 완성된 물품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된 물품에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반가공품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물, 복합물은 다른 재료나 물질이 섞여 있어도 혼합물, 복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재료나 물질이 포함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되고요. 통칙 3 보면 구체적 표현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품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용 부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용 부품보다 자동차용 뭐 양탄자, 바닥 깔개 이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양탄자, 바닥 깔개 자동차용 양탄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설서에 예들이 나와 있어서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나와 보시면 얘도 이제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호로 통칙 3의 나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는 구성 요소, 부피, 수량, 무게,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 여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구나 이 제품에 라고 해서 그 물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피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수량, 무게, 가격, 구성 요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런데도 분류할 수 없으면 최종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가게 돼요. 그 다음 통칙 4 보면 유사물품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3 다 적용했는데도 안 되면 4로 가서 유사물품이 여기에 분류됐었는데 글로 같이 분류합시다 라고 해서 그 상품 분류에 가장 비슷한 물품이 해당하였던 HS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규정들이고요. 5번, 6번이 보조적인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케이스 용기 같은 경우는 그 물품과 함께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포장 재료랑 용기도 일반적인 포장 재료라면 함께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의 HS 코드로 같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가와 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는 내구성이 있고 좀 딱딱한 것, 케이스 같은 것들이 가로 분류되고요. 나는 종이나 포장지 같은 일반적인 포장 재료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다음 통칙 6 보면 소호 분류 원칙입니다. 6단위를 할 때는 4단위를 분류한 다음에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 분류를 해서 소호의 주를 적용해서 소호를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 관세법에서 배우셨지만 관세율표는 10단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6단위까지는 세계 공용인데 10단위까지는 국내 호가 되고 그 앞에 4단위를 먼저 분류한 다음에 6단위를 분류해라 라는 소호 분류 원칙입니다. 다음 7 보시면 이건 국내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내용들은 다 WCO의 협약을 따라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개괄적으로 통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원칙이고 5, 6은 보조적 원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칙 전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로 통칙을 그대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2차 수험생이라면 사실 요거 정도는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칙은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칙 1부터 볼게요. 이 표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에서 그러니까 이 표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규정이죠. 그래서 부류절의 표지는 참조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부류절의 제목의 이름은 참조용이다. 즉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적인 목적성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부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를 따라 규정하지 않은 건 다음 각호에 따른다 라고 해서 통칙 2부터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 1호에서 부류절의 표제, 제목들은 참조용이고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것은 호의 용어 주다. 그리고 주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아래에 따른다 라고 해서 통칙 2부터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칙 자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의 용어 주규정, 통칙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관세율표에서 내용입니다. 통칙 2 보시면 통칙 1호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항목에 따른다 라고 해서 불완전 미완성 물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은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포함된다. 즉,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 물품, 미조립, 분해 물품도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보시면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의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재료 물질로 된 거는 3 이하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보시면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이 섞여 있더라도 그 특정한 물품에 전부 일부가 해당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로 간다. 즉 소량의 다른 물품에 첨가제나 이런 게 포함된 거는 품목 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 특정 재료가 전부 일부로 되어 있는 거 모두 해당 물품으로 본다입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통칙 3호로 가게 됩니다. 즉, 단순 소량의 첨가물, 점결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A, B 2가지 중에 경합이 된다라고 하면 통칙 3호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칙 2 보시면 가는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물품에 대한 거였고요. 나는 혼합물, 복합물, 그리고 특정 재료랑 다른 재료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2가지 이상의 품목 분류는 통칙 3호에서 따르기로 했고 통칙 3은 가나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 2 나목, 여기서 통칙 3호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로 2 이상의 호로 분류가 되면 품목 분류의 다음에 따른다 라고 해서 2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2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거는 다음 항목에 따릅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인 호에 우선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간다라는 거죠. 다만 2 이상의 혼합물,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거나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면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더 완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라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가지만 예외적으로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보고 나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물품이 아닌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 이 3개는 나로 가게 돼요.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뒤에서 이제 설명할 때 해설서 내용 예시까지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가 뭐가 있구나라고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보시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복합물, 그리고 소매형 세트로 된 물품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왜냐면 동일하게 구체적인 호이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보아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의 물품으로 보아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다 보시면 가, 나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가나 나로 해도 분류가 안 되는 건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라고 해서 최종호 분류 원칙,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를 해도 할 수 없고 나목을 적용해도 할 수 없는 건 최종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칙 4 보면 1이랑 3을 해도 적용을 할 수 없는 물품은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가 합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다 적용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적인 규정이라서 1번이 안 되면 2번으로 가고 2번 안 되면 3호, 4호 이렇게 가는 순서적인 규정들이었죠. 그래서 5호부터는 보조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다음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내구성이 있는 딱딱한 케이스들이었고요. 나는 포장 용기, 포장 재료들, 비닐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다 딱딱한 거죠. 이런 것들은 한두 개씩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쓸 때 예시가 되기 때문에 통칙 자체가 예시가 되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 물품이나 물품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가 되어 있다. 딱딱하게 그 물품 케이스로서 그 물품을 넣기에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가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즉 내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가 돼서 함께 판매가 되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한다. 단 본질적인 특성을 용기가 전체 물품에 부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가 보시면 딱딱한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면 내용물과 함께 제시했다면 내용물과 함께 판매가 된다. 그러나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용기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용물보다 용기가 훨씬 더 가치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용기에 따라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나 보면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용기는 일반적으로 포장용이라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한다. 단 그러한 포장 재료나 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포장 재료 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하는데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거나 그 포장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면 포장 재료만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포장 재료는 내용물과 함께 일반적으로 분류하지만 포장 재료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호는 소호 분류 원칙이었죠. 그래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소호의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 똑같죠. 호의 용어랑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그리고 통칙을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그래서 소호는 당연히 소호의 용어,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앞에 4단위 호의 내용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호의 부류의 주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호부 주가 아니더라도 그 호에 따른 거면 소호는 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류의 주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예시가 해설서에 있는데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7호는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했죠. 이 표에 규정되지 않는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은 WCO 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WCO 국제 협약에 따라서 상품학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법적인 효력은 없고 통칙 7호는 선언적인 규정이 됩니다. 4번 보면 해설서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은 해설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HS를 외울 때 해설서도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해설서는 사실 책에 나온 부분만 외우면 됩니다. 해설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설서에 예시도 많고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통칙에서는 해설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해설서 자체에
그 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2차 시험에서 반드시 거의 통칙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칙은 약간 두루뭉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용해 놓은 게 해설서라서 해설서가 통칙에선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시험 목적상으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부의 해설서나 류의 해설서는 외워야 되는 부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 1에 보면 부류 절의 표준은 참조를 위해서 규정한 거고 법적인 목적상은 호의 용어, 주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부는 제목이 비금속과 그 제품, 62류는 의류와 그 부속품, 편물을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참조를 위해서 규정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 부류의 제목은 참조를 위해서 적은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이렇게 호의 영어, 주규정이다. 그래서 0101호에 살아있는 말이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30류에서 주사의 3006의 의료용품이란 해서 예시들이 쫙 나오는데 그 주규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칙 1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2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통칙 2에서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 미조류 분해 물품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의 용어, 주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고 안 되면 통칙 2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도 예시들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류의 제목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고 호의 영어 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 통칙 1이 적용되게 됩니다. 통칙 1을 적용할 수 없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보면 불완전 미완성 물품에 분류를 할 수 없을 때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불완전 미완성 물품도 거기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공품은 해당 물품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제품은 해당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 차이점이 통칙 2호에서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반가공품 보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된 물품이랑 함께 분류한다. 그렇게 해서 얘는 통칙 2의 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들이 나와요. 플라스틱 대 병 제조용 중간 성형품. 그러니까 병 제조용 뚜껑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뭐 겉에만 없다던가 뚜껑이 없는 양철캔, 안장 없는 자전거 이런 것들은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 모양만 보고도 이렇게 쓰이겠다라고 벌써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반가공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칙 이 가에 의해서 완성된 완전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그 물품이랑 함께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반제품은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이나 디스크 모양이나 관 모양, 그래서 여기도 쓰일 수 있고 저기도 쓰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반가공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얘는 통칙 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비교를 해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장 없는 자전거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서 통칙 2 가호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으로 완성품으로 보지만 반제품은 봉, 디스크, 관 이런 제품들은 완성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반가공품으로 보지 않아서 통칙 2의 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외 사례가 있는데요. 각이 예리한 천연 코르크 막에는
원래 천연 코르크 마개 블랭크로 천연 코르크 마개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계가 되어 있습니다. 4503이 아니라 4502에 블랭클은 4503이 아니라 4502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호의 규정에 의해 통칙 1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라고 무조건 통칙 2에 가가 적용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블랭크를 포함한다 라고 호의 용어에 되어 있으면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통칙 1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칙 2 쓸 때는 시험에서 반가공품이랑 반제품을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들도 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블랭크, 천연 코르크 마개의 블랭크는 4503이 아니라 4502로 간다. 얘는 호의 용어에 따라서 통칙 2를 적용한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써주면 이제 통칙 2는 완벽하게 쓴 게 됩니다. 그래서 통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설서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설서에 블랭크랑 반제품의 정의를 써주시고 예시를 써주시고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까지 써주면 통칙 2의 가를 완벽하게 쓴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칙은 해설서를 잘 아셔야 되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험에서 예시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시들은 우리가 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로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을 쓰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통칙 2의 가 보셨고요. 밑에 미조립 분해 물품도 있었습니다. 미조립 분해 물품도 완전한 물품의 내용을 갖췄다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통칙 2의 가도 미조립 분해 물품도 포장, 취급, 운송상의 편의 때문에 분해해서 올 때가 있었지만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사, 너트, 볼트, 리베팅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조립이 돼야 되지만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추가 가공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조립 분해 물품도 완성된 물품으로 갔었죠. 그러나 예외처럼 그 9110의 무브먼트만 따로 분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얘는 미조립, 부분 조립도 911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칙 2의 가가 적용된 게 아니라 얘도 미조립 부분품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얘는 통칙 1을 적용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사례까지 같이 적어야 미조립 분해 물품도 완전해집니다. 미조립 분해는 포장, 운송상의 편의로 되어 있고 완성품으로 같이 분류를 하고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으나 추가 가공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9110은 미조립을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칙 1로 분류를 한 거다. 2가 아니라 라고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칙 2의 가 보셨고요. 2의 나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